납품 단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이 오히려 대기업의 창조 경제와 경제 민주화가 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부처 간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건 뭐 금융, 법률 막 얽혀 있어서 이게 금년에 좀 더 해결하려고 있고요. 이것도 아직 좀 미흡합니다. 이것도 뭐 20%만 내가 노력하면 불러서도 잘 쓸 수 있고 80%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국회가 계속 좀 합의가 안 되다 갑자기 그냥 무슨 합의해서 열겠다 그러는 바람에 제가 다시 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우리 그 유한금리 사장님보다 앞에서 하게 됐는데요. 오늘 저한테 주어진 거는 뭐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이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영학회 이렇게 그 동기 학술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축하드리면서 또 1년 동안 우리 박흥수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신임 회장 이장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안 보이시네. 또 이렇게 한 해 아마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우리 경영학회는 또 우리 중소기업 학회하고도 많은 인연이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 한국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상당히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시대적인 과제에 비추어서 최근에 경영학회에서도 창조경제와 또 공유가치 창출, 중소기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준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든 주제는 이제 자료가 준비됐으니까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이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뭐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성과를 거둘 건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그 창조경제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걸 한마디로 정의해가지고 이것이 창조경제다, 저것이 창조경제라고 얘기하는 자체는 적절치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에 그동안 그 각계각층, 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잠재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이걸 좀 더 발휘하도록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걸 통해서 좀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또 글로벌라이제이션 역량도 키우고 그래서 한국이 다시 한번 좀 도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피니션도 있습니다만은 크게 본다면 우리 개개인이 가진 그 창의성, 상상력 그리고 융복합 또 지식, 기술, 문화화의 융복화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성장 동력 이런 걸 만드는데 저는 이거를 좀 더 큰 틀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청장이 되기 전부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걸까?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이 20세기 후반에 산업화를 통한 근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그 대단한 성공 모델이었죠. 그래서 21세기까지 왔는데 지난 50년 동안 그 과정에서 성공한 효율성, 경쟁력 이런 걸 중심으로 많은 성공을 거뒀습니다만은 사회에 좀 불균형 그리고 또 이중구조 현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한 뭐 솔직히 가불만하로 대두되는 이제 불공정 문화 이런 것이 확산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 좀 더 선진화된 사회로 가볼 수 없겠느냐라는 것이 큰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가치가 상생협력, 동반성장,
균형, 격차 해소 이런 거고 이제 하이라키적인 사회가 아니라 좀 네트워크 사회 그리고 가불이라는 좀 비인격적 관계가 아닌 너와 나라는 좀 더 인격적인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서 선진화로 가야 된다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이거는 저는 뭐 가능성은 있지만 상당히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그동안 그 한국이 축적해온 이제 경제적 역량 위에 민주화 역량 그리고 또 세계화 역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준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그 가능성을 잘 발휘하면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창조 경제와 함께 경제 민주화 함께 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것은 선진화 혁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혁명이라는 말을 붙였냐면 저도 그동안 뭐 동반성장 상생협력에 관해서 많은 그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면서 어떤 사회가 이렇게 좀 양극화나 격차가 벌어지다가 다시 좀 균형 사회로 간 적이 있는가 보니까 상당히 혁명적 노력, 사회의 아주 근본적인 변화의 노력을 한 사회만이 그렇게 됐고 그렇지 않은 사회는 굉장히 심각한 그 파탄이나 위기를 초래해야 했던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것이 하나의 그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20세기를 뭐 산업 경제 그리고 이것이 이제 21세기 이제 창조 경제로 간다 이런 큰 전제와 함께 또 그 20세기에서는 중우장대형 산업이 나타나면서 이런 거대 복합 조직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효율성을 높이냐. 여기서 우리 20세기 경영학이 발전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이제는 그런 중우장대형 거대 산업이 국가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잘 만드는 그런 게임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업가형 사회다 이런 얘기들이 뭐 저널이나 학계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 창조 경제라는 것이 이런 큰 흐름에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그 좀 같이 생각해 보던 문제가 많은 그 학자들, 전문가들 뭐 저희 우리 경영학회도 포함해 가지고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성장 잠재력이 떨어졌느냐라는 원인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가 트리클 다운 이펙트가 많이 약화됐다. 이 낙수 효과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때 저도 우리 도대체 왜 이렇게 상생 문화가 안 될까 하다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힘의 불균형에 의해서 정부에서 중소기업 쪽에 많이 더 지원을 해줍니다. 뭐 흔히 하는 표현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그 체계가 많은 그런 그 중소기업 정책을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을 보일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힘의 불균형, 힘의 격차여 가지고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도 그것이 예를 들면은 납품 단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이 오히려 대기업에 득이 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면 한 3년 전에 징벌적 배상자라는 게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서 3배의 배상을 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난 3년 동안 한 건도 해결한 게 없습니다. 그 법을 이용해서 그때 법이 제정될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이 남발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러는데 3년 동안 한 건도 이거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사회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그건 대한민국에서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런 현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트리클 다운 이펙트는 상당히 사라지고 오히려 서킹업 이펙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히려 빨리 올라가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거래 불공정, 시장 불균형, 제도 불합리 물론 이제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또 여러 가지 규제나 제도 불합리가 있고 같은 규제라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규제를 하는데 상대적 비용이 높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그 리스크 리워드에 대한 미스매치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청년 창업 활성화 이런 걸 하십니다만 실제로 창업해서 시장에 들어와 보면은 B2B에서는 이제 납품 단가 문제나 기술 탈취 문제 어려움이 있고 B2C에서는 유통 시장에서의 어떤 불균형과 고마진으로 해서 사실 수익을 실현하기 어렵고 B2G 가버먼트 마켓으로 들어와도 정부도 그 최저가 납품자라는 걸 해서 수퍼가 벌어서 납품에 성공하고 회사는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 또 탈출구가 해외 시장인데 글로벌 마켓인데 뭐 글로벌 마켓이라고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성공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도전해라 뭐 청년들이요 이 야망하고 도전해라는데 막상 와서 해보면은 오히려 실패 확률이 높고 또 거기다가 더 안 좋은 거는 우리 사회 금융 시스템 자체가 실패하는 경우에 재도전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기업가 정신이나 활력을 떨어뜨리고 정말 우수 전문 인력이 창업에 도전하지 않고 일자리는 없고 그러니까 대학생들 청년들한테 청년 창업 이런 거 하는데 과연 이게 제가 사실 청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뭐합니다만 우리 중소기업 정책이 과연 잘 나가고 있는 거냐 이 청년 창업 활성화가 이걸 같이 인프라 제도전 여건을 같이 풀어주면서 그 풀 정책과 푸시 정책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풀 쪽은 없는데 푸시 쪽만 강제했을 때 불균형이 생기면서 어려지 않겠냐 이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경제혁신 상견연구에서도 우리 한국의 문제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그 렌트 기존 기득권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렌트를 찾는 데는 고수익이 보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치열한 레드오션이 돼가지고 어렵고 그래서 리스크 리워드 미스매치 현상이 좀 심화가 되면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중소기업 정책은 이 창조적 균형 정책이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끊임없이 우리 창조적 노력을 하는 중소기업들, 중견기업, 창업기업들을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지나친 불균형이 좀 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하다 이렇게까지 인식이 되는데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균형을 잡아주는 그래서 이것이 정책 방향이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창조 경제와 경제 민주화가 같이 좀 균형을 이루면서 새로운 경제, 사회,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것을 좀 크게 묶어서 어떤 선진화 사회다. 그래서 중소기업 정책은 뭐 중소기업이 잘 살게 하자, 뭐 도와주자 이런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창조 경제가 진정으로 성공하려면은 기업가 정신 활성화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이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창조라는 건 누구나 다 바람직한 가치인데 창조하려면 거기에 따른 리스크 테이킹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데 그럼 누가 도대체 리스크를 질 건가? 리스크를 지고자 하는 사람, 리스크를 졌을 때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게 바로 이제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미 OECD 국가를 등이나 선진 국가에서는 한 10여 년 전부터 기업가형 사회 이런 식으로 그 국가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창조 경제를 강조하는 만큼 이 기업가 정신을 같이 강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핵심만 얘기한다면 우리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취욕과 성공 체험의 선순환. 그래서 그거를 가장 가능한 것은 이제 소셜 모빌리티에 대한 사회적 보편적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노력하면 노력만큼은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지난 50년 동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 10년 사이에 이게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단적인 예로 작년 9월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한 10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노력하면
부모 세대보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는데 4분의 3이 불가능하다. 특히 30대는 5분의 4, 그러니까 20%만 내가 노력하면 부모 세대보다 잘 살 수 있고 80%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 사회의 소셜 모빌리티에 대한 믿음이 현저히 저하됐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사회는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좀 내리막을 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창조적 도전 정신을 다시 강화시킬 건가 그런 과제인데 그거는 뭐 교육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캠페인도 필요합니다만 결국은 제도적 환경을 바꾸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그게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결국 이 사회의 이 인력이나 자원 이동이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 때도 한국의 벤처 캐피탈리스트 시상하는 데 가가지고 같이 했는데 최근에 조금 움직입니다. 이 투자 시장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번 그 연도 업무 보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방점을 찍고 보고 드린 게 뭐냐면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 전문 인력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예를 들면 이런 정책을 하나 도입했습니다. 이거 뭐 긍정적으로 보실 분도 있고 뭐 저런 정책을 했냐 그런데 예를 들면 민간이 이러한 잠재력이 있는 우수 기업을 창업 기업을 선별하면은 1억이라는 투자를 해주면은 정부가 9억을 후속 투자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로 한 3억이 들어가고 R&D 5억, 마케팅 자금 1억을 정도 해가지고 기회비용이 높은 전문 인력이 들어와야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DNA를 가진 기업들이 나오지 지금 같은 데서는 좀 약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어떤 대기업,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뭐 현대자동차나 LG나 이런 데 있는 40대 이런 전문 인력들이 중간에 나와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중국에 가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 기술 유출의 현상에도 좀 관여했고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결론적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요. 지난 그 50년 동안에 한국이 산업화 시대의 기업가 정신을 잘 발휘해서 올라왔는데 80년대 후반부터 이 지식정보화 시대의 기업가 정신으로 전환이 비교적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큰 붐을 일으킨 게 벤처죠. 그런데 이것이 2000년대에 상당히 쇠퇴하는 조짐에서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다시 재활성화시킬 것인가, 리바이탈라이전 시킬 것인가. 그런데 간단하게 보면은 시대별로 이런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는 요인도 있었고 저해하는 요인도 있었는데 끊임없이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인 노력을 통해서 촉진 요인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지금 다시 한번 분명히 여러 가지 아까 앞에서 보는 대로 이렇게 저해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어떻게 좀 더 촉진 요인으로 바꿔서 이 제도약을 만들어 볼 것인가. 그래서 저는 크게 이 6가지 팩터를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시장 확대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내수 시장은 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 3% 정도에서 한계가 있는데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은 쉽지 않은데 결국은 이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정책이 굉장히 포커스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 시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최저가 입찰제를 고수해 가지고는 저는 창조기 경제 시대 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정부가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뭐 부실공사가 많이 나오는 것도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단가인하 압력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조달청이랑 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고 금년에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발상의 전환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단가를 낮게 주는 것이 정부 예산을 줄여서 국가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그거는 부담 전가지 절감이 아니다. 우리는 절감인지 몰라도 그 부담을 결국 다른 주체한테 넘겨서 돈도 못 벌고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세금도 못 내는 거 이것이 이거는 맞지 않는 거다 이런 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요. 예, 하여간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실패 비용 감소 이건 뭐 그동안 많이 얘기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연대보증 완화하고 최근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창업자 연대보증 완화가 정책자금 그래서 중진공 기보 신보까지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시중은행이 좀 참여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실패하더라도 실패 비용을 줄이고 재도전이 가능하게 해주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시장 확대와 투자 확대, 이게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 근데 과거 한 10여 년 전은 시장 확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작은 공급이 확대되다 보니까 버블이 생겼는데 투자 확대를 해서 엔젤 투자와 M&A 이게 작년에 굉장히 우리 그 벤처 정책에서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코넥스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그리고 실패 비용을 어떻게 줄여주느냐.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도록 교육, 훈련, 컨설팅 역량을 강화해서 좋은 기업인들을 길러내는 거. 이거 우리 경영학계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나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우리가 R&D 투자가 GDP 대비해서 전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이스라엘 대학은 높은데 그리고 수많은 특허가 나오는데 특허가 한 5위 정도 되는데요. 이게 사업화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그 머니밸류가 있는 특허가 약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또 이 사업화 메커니즘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더 활성화하느냐가 이제 그래서 여기 과제고 이런 정책들이 좀 마련되고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들어왔더니 좀 제대로 공정 경쟁을 통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다 막혀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 창의적이거나 이런 도전적 노력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실패자가 되는 이런 현상도 많이 있어서 요것도 균형을 좀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6가지 축을 좀 잘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중소기업 정책이 이 6가지 틀을 좀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모양새는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1년 사이에. 근데 아직도 조금 보완이 덜 돼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코스닥 코넥스 같은 경우는 많이 보완이 돼야 되고, 이것도 아직 지금 관계부처 간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건 뭐 금융, 법률 막 얽혀 있어서 이게 금년에 좀 더 확대를 하려고 있고요. 이것도 아직 좀 미흡합니다. 이것도 뭐 지금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창조경제에서는 크게 볼 때 결국은 국민 행복으로 연결되려면은 일자리와 중산층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발전이 대단히 중요하고 한쪽 축으로는 우리 민생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소상공인 안정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여기에 뭐 우리 사업자 수로 말하면 한 500만이 있습니다. 여기에 딸린 축구까지 합치면 한 1000만이 넘거든요. 이게 결국은 안정화가 돼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벤처 활성화, 그리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 글로벌화 돼야 되는데 이게 잘 되려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장 확대, 또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판로, 유통, 인력, R&D 경쟁력 강화, 그리고 또 실패했더라도 재도전이 가능하고 좀 기업이 위기에 빠졌더라도 턴어라운드를 가능하게 하는 이것이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에서 미싱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굉장히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밑바닥에 있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 문제, 규제 완화, 그리고 영업보호. 근데 이게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적합업종 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합업종 제도도 자유시장 경제 원칙이나 어떤 시장 경제 원래는 적합하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기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급속도로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사회의 민생의 안정이 흔들리면서 그 코스트는 결국은 복지 예산도 늘어나게 되고 최근에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가계부채 늘어나는데도 보면은 많은 경우가 자영업 실패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열린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내용들인데 지금 시간 관계상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고요. 요게 이제 그동안 법으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뭐 엔젤 투자를 하게 되면 50%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는데 요번에 경제학습 상기하는 계획은 100%까지 1,500만 원까지 100%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제가
아마 제가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과감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정부 공무원들하고 하면 공무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계의 다른 나라 사례가 뭐냐 그래서 세계에 가장 잘된 사례가 뭐냐 이런 거 하는데 제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 최고나 외국 사례 보지 말고 세계 최초를 만들자. 다른 나라 50%가 최고거든요. 우리 한 100% 해보자 그러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100%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 엔젤 투자를 하게 되면 1,500만까지는 100% 소득 공제를 받습니다. 상당히 초기에 세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고요. 뭐 기술적 신용 M&A에 대해서 세제 특례 부여한 것이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정부가 전환시킨 겁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쭉 넘어가고요. 뭐 이런 스탁 옵션 제도 좀 개선했고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 제도진이 원하는 사에서 창업 실패 부담 완화해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개인 그 비용이나 희생을 최소화하자. 그리고 다시 제도전이 가능하게 하자. 그래서 제도전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원책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골목 상권 활력을 해보려 해서 뭐 ICT를 이용해서 좀 더 이 고객 편의성을 높여준다든지 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든지 또 어떤 유통 물류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소공인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특화 지원을 하는 거라든지 특히 가장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협동화입니다. 조직화. 그래서 협동조합 이런 걸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개별 기업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아까 이제 골목상권 보호 문제 이게 이제 지금 대기업들하고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성공 사례들 좀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건 뭐 제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 중견기업 육성에서는 R&D 저변 확대 문제. 그래서 이걸 중소기업을 이제 중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 사다리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한 그겁니다. 이 공공구매에서 적정 납품 단가 보장으로 해서 낙찰 할인으로 85%에서 80% 조금 올렸는데 우수기업 납품제에서 90%까지 올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주장을 해가지고 한 5% 정도 올려가지고 손해를 좀 덜 보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기 좀 상당히 지원책을 좀 만들고 온라인 수출이나 특히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이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남아 시장 그리고 중견기업이 성장했을 때 성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그 중견기업 되자마자 정부 납품이 일시에 끊기지 않도록 유예 기간 버퍼를 좀 뒀고요. 또 중요한 것이 뭐 기술 쪽도 좀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최근에 획기적한 것이 그 중소기업 범위를 인력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인력 고용 부담을 좀 없앴습니다. 이건 내년 3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게 거래 불공정 문제, 시장 불균형 문제, 제도 불합리 문제를 좀 풀기 위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제도를 좀 만들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